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가 테마를 몇 개 나눴는데 요게 지금 8개밖에 안 돼요. 거의 사회학에서 다루는 게 2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추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이제 일탈이죠. 일탈. 자, 일탈 행동 몇 개 안 남았어요. 제가 좀 이렇게 묶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사회학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보통 일탈이라고 하면 어떤 뭐 주류 문화에 벗어난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어쨌든 일탈이란 것은요, 이 규범에서 벗어난 이런 행동을 이제 보통 일탈이라고 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같이 함께 우리가 자세히 다루게 될 부분이 바로 아노미예요. 아노미. 아노미 현상. 자, 이건 뭘까요? 굉장히 급속한 사회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규범 상태가 나타나는 현상을 아노미라 그러죠. 이 아노미 현상과 관련해서 이러한 무규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서 이거하고 자살을 연관시켜서 연구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이 뒤르켐 같은 분이죠. 그래서 뒤르켐의 어떤 아노미, 그렇죠? 자살과 관련된 아노미적 자살, 그렇죠? 규범적 자살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죠. 이 뒤르켐이 상당히 여기서는 이 자살과 관련해 갖고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서머리 좀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보시면요. 사회 구조론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 조직 나오는데 관료제만 좀 여러분들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사회 집단에서는 이제 어떤 이런 소속감과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집단의 어떤 유형을 분류한다면요. 사회 조직에서는요. 자, 관료제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료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료제는 정부를 생각하시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굉장히 거대화돼 가고 있죠. 인구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률적 통제, 그죠? 신속한 일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전문 집단이 나타나요. 어쨌든 대기업도 다 관료제적인 요소가 많아요. 꼭 관료제라 그래서 뭔가 좀 공적인 조직이고 그 다음에 통제만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일률적인 어떤 규율, 그 다음에 신속한 일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전문 집단, 전문 조직, 그걸 관료제라고 그러고요. 이 관료제는요,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장점은 쉽겠죠. 정부를 생각하면 쉬워요. 어때요? 굉장히 전문성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하나의 조직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부서를 나누죠. 법무부, 그죠? 문화관광부,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분야가 따로 있잖아요. 그 딱 맡은 분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계서열이 있어요. 자, 위에서 딱 명령하면 쫙 내려오죠. 신속성을 갖고 있죠. 국가가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국가가 없어지면 멸망하는 거 있죠. 영속, 지속성. 자, 굉장히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단점은 뭐겠어요? 굉장히 변화에 저항하죠. 무사한 일주의가 나타날 수 있고요. 아주 창의적인 의견이 있어요. 그래요? 이번에 이렇게 일을 처리해보면 어떻겠어요? 안 돼. 규정 없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과도한 어떤 문서화, 문서주의, 모든 것들 다 근거 남기고 서류화시키고 이런 것들 있죠. 레드테이프 현상, 문서주의, 형식주의.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단점으로 제기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그 사회 계층에서는 뭘 공부하냐면요, 여기서는 뭐 상류계급, 구중간계급, 뭐 신중간계급, 하류계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요것은 마르크스가 제가 마르크스 내용 공부했던 거하고 좀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 다음 장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그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가족 있죠, 가족. 가족도 우리 사회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어때요? 뭐 가족 제도의 유형이 있죠. 결혼을 하게 되는 유형도 있고 다처제, 일부 일처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내혼 있죠. 종내혼 뭐 이런 것들, 근친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혼 이런 것들도 공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다른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다음에
농촌과 도시를 공부하게 되죠. 이것들은 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것도 사회학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농촌 사회하고 도시 사회를 공부하게 되는데 학문적으로는 물론 농촌 사회도 자세하게 나눠요. 농촌 사회 발전 단계, 전근대적인 부분부터 현대적인 농촌 사회를 다루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사회학이란 것 자체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냐면요. 이 농촌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는 부분 있죠. 산업혁명을 지나서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각종 사회 문제들 있죠. 이를테면 빈부격차라든가 교통 문제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범죄율의 증가 이런 것들, 이혼율의 증가 그렇잖아요. 이 도시사회가 되면서 가족제도의 변화, 핵가족화 현상 이런 것들 각종 사회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사실상 사회학이 더 발전을 하게 된 건 이거예요. 어떤 농촌에서 도시사회로 넘어오는 와중에 어떤 사회 문제가 나타난 이 현상을 분석해보고 이거에 대해 한번 대책을 제시해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현대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겠죠.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봄직한 제3의 물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엘빈 토플러. 어쨌든 이 현대사회의 특징 이를테면 뭐 후기산업사회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어떤가요? 복지가 되게 중요하죠. 복지 이런 것들. 자, 후기산업사회, 복지사회, 그 다음에 제4의 물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되 이 복지에 좀 중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복지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 있죠. 어쨌든 사회학에서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변동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 변동은 앞에서 다 다루게 되는 거 다시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한국 근현대사 이건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이 부분은요 조금 출제율이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출제 비중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 보시면 돼요. 일제 강점기 이런 것들은요 어디서 중요시하게 다루나요? 국사에서 다루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개요를 좀 개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상당히 테마가 많아요. 근데 지금 공부한 것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다 사회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관료제나 집단이나 가족이나 농촌사회나 현대사회나 사회화나 이런 것들, 문화나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주제가 친숙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기도 상당히 수월하고요. 그래서 강의 한 번만 들어보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사회학이 상당히 혼자 공부하기에는 용어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용어가 없다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핵심 요약은 이 정도를 마무리하고 또 전반적인 좀 문제풀이하는 그런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어떤 기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도 좀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이 된 게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본강에서 좀 자세히 또 더 재밌게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좀 확 주입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 핵심 요약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